괴한에게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양건설이 창업주까지 나서 채권단을 상대로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BS 지분 매각 등 알짜 자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난달 중순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주변 담장이 1단계 보존 처리를 마치고 오늘 현장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국가유산 훼손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0명을 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에 남겨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구조 작업 중에도 여진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와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아파트로 향합니다. 1시간여가 지나 상자와 가방을 들고 나와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전자자료 같은 거 확보해 오신 게 있으실까요? 뭐 서류라던가 흉기 구입 이력이라던가 유의미한 자료 확보된 게 좀 있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확인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주변에는 김 씨를 알고 지내거나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성격은 조용하셨었고요. 말씀 잘 안 하시고. 아시는 분께 말씀 안 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 등산용인 흉기를 구해 손잡이를 제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길이를 줄여 옷 주머니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손잡이 대신 아랫부분에 테이프를 감아 손에 쥐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습격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경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충남 주거지에서 기차편으로 부산을 찾았고 같은 날 울산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김 씨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 사람이 어제 봉화마을에도 왔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그 똑같은 걸 들고 어제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경찰은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범행 동기도 일부 파악한 거로 알려졌지만 역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지를 통해 어젯밤 11시 8분 피의자 6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피습으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분간 면회를 할 상황이 안 돼 가족 외 면회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내경정맥에서 9mm 이상의 깊은 상처인 자상이 확인됐고 상처 부위 둘레 60%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흉기 피습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총선 전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 뇌물 배임 혐의 재판에 더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새 재판을 동시에 받기 위해 많게는 한 주에 3차례씩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첫 공판이 잡혀 있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장동 성남FC 재판이, 한 주 뒤 금요일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피습 여파로 법원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재판은 2주 뒤로 기일이 변경됐고 대장동 성남FC 재판의 경우 1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이후 절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한 차례 늦춰진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치료란 돌출 변수에 재차 부침을 겪게 됐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예정보다 최소 2주 지연돼 총선 전 선고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지게 됐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조기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1심 선고라는 수면 아래 재판 리스크를 4월 총선 전엔 일단 비켜갈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터진 가운데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일주일 만에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 대로 국회는 이르면 오늘 정부로 법안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 뜻은 확고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거부권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일 뿐 윤 대통령의 4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악법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어제 오후 청문회를 진행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산자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가 여권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민변 등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위원 4명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여권 우위 구도 속에 결국 불발된 겁니다. 방심위는 위원 4명이 예정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의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와 방심위 노조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류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정부가 해촉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민원 60여 명 중에 40여 명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류 위원장과 같이 활동한 미디어연대 간부와 거의 동일한 글을 가족과 경주 엑스포 관계자들, YTN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은 이런 식의 유희림이 원하는 미리 짜맞춰진 각본에 그 명분을 제공하는 민원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사의 수천만 원 과징금을 의결한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류 위원장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방심위 간부가 제3자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까지 당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정민영 전 방심위원 해촉 사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었다는 겁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서 이미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분노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위반한 범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도 내부 문서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유출자와 MBC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사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방심위 차기 전체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밤중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고장이 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등 스위치를 눌러봐도 깜깜하기만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부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인근에 있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615가구가 개인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겨울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전은 자체 설비 불량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열차가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승강장은 이미 승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4분쯤 동인천행 1호선 하행열차가 온수역과 역곡역 사이에서 고장이나 멈췄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차량 외부로 이제 불꽃이 수차례 보였어요. 이제 그 불꽃 바로 주변에 있었던 승객들은 진짜 소리 지르고 뭐 망치로 부셔야 되나 막 숨 못 쉬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퇴근길이고 1호선이다 보니까 엄청 사람도 빽빽하고. 이 사고로 1호선 하행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10여 분 지연됐고 승객 500여 명이 역곡역에서 다른 열차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휴가를 나와 집에 머물던 20대 군인이 4층 베란다에서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협력사 전직 팀장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중국 신생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인을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하며 드라마 홍보를 미끼로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8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어제 상습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 일대 금은방 10곳을 돌며 8억 3천여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강도 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집값이었습니다.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로 집계됐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 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고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습니다. 셋째 자녀는 주택 가격 요인과 전년도 출산율이 각각 27.5%와 26.1%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습니다. 출산을 유도하려면 주택 정책 지원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자녀 출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예비 유자녀 가구나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고 또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중요해지는 만큼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주택 면적도 넓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오랜 시간 갚아도 되는 지분 적립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결혼과 출산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태영건설이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내놨지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워크아웃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과 함께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도 추진해 태영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사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홍 회장은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일자 2021년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0억 달러 넘게 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201억 5천만 달러로 11월 말보다 30억 7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기간으로 보면 30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증가분은 주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해마다 1조 원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치냉장고 김채로 유명한 대유 위니아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당시 직원에게 져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이 수백억 원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R&D 부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30여 곳을 기획감독했을 때도 70%가 사실로 드러났고 체불 규모는 91억 원이나 됐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된 전기업자 A씨는 이전에 임금체불로 2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지난해 또 공사 현장 9곳에서 임금 4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체불이 반복될 경우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취약계층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로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그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서로 충돌한 두 항공기와 관제사 간의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단 한 명만 생존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를 오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국토교통청이 언론에 공개한 교신 기록입니다. 사고 직전인 2일 오후 5시 45분쯤 하네다 공항 관제사는 착륙 차질 없음으로 잘 516편 여객기 측에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722로 표기된 해상보안청 항공기엔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 지상 주행하라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알기는 지시에 따라 착륙을 시도했지만 해상보안청기가 정지 위치가 아닌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이륙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해상보안청기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에 착수한 일본 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一つの材料になると思いますが、細かい点については今の段階で私から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その点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사고조사위원회는 폐쇄된 활주로에서 불에 탄 여객기와 항공기의 동체를 살펴보는 등 현장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 잔해에서 블랙박스도 회수했습니다. というのを必ずしも 100% できる場合だ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こはこれからの作業になって本当にそれが使えるデータな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の作業です.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전원 탈출했지만 부딪힌 비행기에서 결국 5명의 사망자를 낸 도쿄 하네다 공항 충돌 사고.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경위가 관건인 가운데 일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의 지방 관영 TV 앵커가 일본 지진을 오염수 배출과 연결지어 인과응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일본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덮친 규모 7.6의 강진. 중국 관영 TV 앵커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배출과 연결지었습니다. 开年第一天就发生如此之大的天灾，恐怕2024年全年整个日本都会笼罩在一层阴郁的乌云之下。看来有些事儿还是要少做，核污水也不该排海。 이 영상엔 인과응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을 조롱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두둔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幸灾乐祸派和同情派肯定呢会相互指责，这也没关系，只要双方的声音都能够存在，这就是社会的整体包容。 하이난 TV는 해당 앵커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이번 기회에 일본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변 원전 3곳에 냉각수가 넘쳐 흘렀다며 앞서 일본이 원전 사고에 잘못 대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구호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 45분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가량 떨어진 케르만시 순교자 묘역에 솔레이마니 사령관 무덤을 중심으로 추모식이 진행되는 도중 약 700m 거리의 도로에서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0분쯤 뒤 묘역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첫 번째 폭발 때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 응급조치 등을 하던 구조대원 3명도 이 폭발로 숨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폭발물이 담긴 가방 2개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열됐던 미국 일자리 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흐름을 보인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여름 깜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첫 야외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들은 그동안 방 안에서 지내며 SNS로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실물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조심스럽게 문 앞을 서성이다 벽을 긁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세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판다 할아버지가 번쩍 들어 야외 사육장 한가운데 데려다 줬더니 용기 내 걸음을 떼봅니다. 엄마 곁에 가자 마음이 놓였는지 제 키보다 높은 탁상에 오르려 안간힘을 쓰고 외나무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심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손뭉치를 연상케 하는 이들은 인기 스타 푸바오의 3살 터울 동생들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입니다. 지난해 10월 70만 명의 참여로 슬기로운 보물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멋진 이름도 얻었습니다. 180일 되는 날이고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먹고서 걸음걸이를 하고 지금 엄마를 따라서 잘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실내 분만실에서 지내던 쌍둥이들이 본격적인 바깥 나들이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화면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일반인들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람객들도 귀여운 막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귀여워서 실제로 귀여워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대나무 뜯는 모습도 되게 사람 같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인터넷에서 이름 투표할 때 이름 투표도 직접 루이우리로 했는데 이름이 그걸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꼭 보러 올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는 조만간 푸바오 3자매를 포함한 5판다 가족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반짝 추워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올라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남 남부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추위 속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춘천 영하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절기 소환인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그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민주당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어제 오후 4시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부회장은 이 대표가 특히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도 어제 오전 병원을 찾았지만 이 대표나 가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테러는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이 연출됐다는 일부 인사들의 음모론에 국민이 더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테러 동기 등 범행의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피의자 당적과 관련한 경찰의 공식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당적 논란과 관련해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민주당 내부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탈당 시점을 조율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거취 결단 시기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거취 발표를 보류하고 인터뷰를 비롯한 공개 일정을 미뤘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 피습 이후 당내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탈당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자진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계시고 또 그분들과 제가 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신당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인 SNS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개인 SNS에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글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글을 올린 날 국회 국방위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적은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겁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하지만 이는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쟁 의원님께서 가능성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이 약화했는데 지금 방위백서에도 그 안보 전략서에서도 이걸 기록을 해서 작계라든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독도에 대해서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분쟁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점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대응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조용한 외교로 맞받았습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분쟁 지역 발언 자체가 우려를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든 정부든 이러한 언급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 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운에 맡겨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대인 큐브를 1년에 2억 8천만 원어치 산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문제가 불거져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넥슨이 2010년 이후 10년간 확률을 조작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출시할 때보다 기능 출현 확률을 떨어뜨렸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중복 기능 출현 확률을 0%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알리지 않거나 기존과 같다고 거짓 공지한 점입니다. 슬롯머신으로 따지면 777 잭팟이 절대로 터지지 않도록 조작해놓고 그 사실을 유저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인형 뽑기로 비유하자면은 분명 좋은 인형이 많이 나온다고 이벤트를 약속하였으면서 잠정적으로 이미 확률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점에 있어서 완전 이중으로 속은 것이죠. 버블파이터 게임에서도 소비자들을 속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이었다는 사유가 고려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에 기반이 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넥슨은 소급 처분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개 의무와 상관없이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확률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소비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던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A씨는 대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물품을 비서를 통해 국제 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70명을 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진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하지만 교통과 통신 장애로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뒤에도 여진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에 남겨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이처럼 구조 작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400명을 넘어선 사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에 나선 주민들로 인근 학교는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끊기면서 구호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난방과 식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은 대부분 난방 시설이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불 대신 체육관 매트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피난민 지원과 구조 작업을 위한 정보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全容把握が進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が、陸路の通行、これに支障があったこと、そしてさらには通信障害があったことなどによって被害の把握に困難があ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 자위대가 헬기를 동원해 보급품을 나르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관계 부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함께 비까지 내리면서 구호, 구조 작업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48시간 동안 지진이 521회 관측됐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부터 어제 오후 4시까지 노토반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21회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진과 항공기 충돌 사고가 잇따랐던 일본에서 이번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어제 오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식당가에서 큰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돼 진화에만 약 4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일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에서 의회 폭동 3주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벨리포지는 1777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을 이끌고 겨울을 지냈던 장소로 이곳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올해는 더 더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주요 기상 관측 기관과 기후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기온이 지난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라오스의 인기 여행지인 방비행에서 현지 시간 3일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사륜구동 오프로드 차량인 버기카를 타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공관은 사고 현장으로 영사를 급파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비행은 버기카나 짚라인 등 여러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국내 여행객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 소식, 지난해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인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까지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3인조 절도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새벽, 골목에 앳돼 보이는 남녀가 나타납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키면서 다가간 남성은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어봅니다. 차 주위를 돌며 눈치를 보더니 자신의 차인 양 타보기도 합니다. 여성도 주변을 살피며 망까지 봐줍니다. 차 주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실 차량 절도범 일당이었습니다.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두 사람은 몇 분 뒤 떠났지만 1시간여 뒤 이 남성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쪽으로 향하더니 같이 온 일행과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몇 시간 뒤 출근길에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챈 차주는 CCTV에 녹화된 이들의 대담한 범행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게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어서 차 키를 자주 놔두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나와서 차를 봤는데 차가 없어진 거 보고서 몇 분간 좀 멍 때리고 있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가져갔더라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지만 곳곳에는 흠집이 났고 열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큰 사고에 연루될 수 있을 뻔한 아찔한 상황. 경찰은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 3명을 추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도로에서 차량 2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저희가 지금 받은 소식은 새벽 5시 24분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신고 장소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금빛 노을교 근처입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27대가 연쇄 추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즉 블랙 아이스 등으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나 인명 피해 등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부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한때 정전이 발생해 한밤중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615가구가 개인 난방을 사용하지 못해 한겨울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전 측은 자체 설비 불량으로 보인다며 2시간 15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명륜 2가의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됐는데 건물 2층 병원 투석실에 있던 환자와 직원 38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제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출산 후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문제는 2, 3주 지내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는 건데요. 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셋째를 출산한 김미래 씨. 산후조리원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태명 라봉이를 돌봅니다. 산모가 낸 비용은 0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덕분입니다. 이제 조리원 비용 얘기하면 다들 진짜 애기 못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좋죠. 저는 더군다나 셋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금전적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조리하고 있어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는 180만 원 조리원 비용 전액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절반이 감면됩니다. 한 번에 5명 산모와 아기가 지낼 수 있는데 안마침대와 의자, 반신욕기기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조리사 등 직원 14명이 근무하면서
1대1 수준의 산모와 신생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천군이 산후조리원에 눈을 돌린 건 출산율 때문.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2018년부터 출산율이 점점 줄기 시작해 2021년 1.2명까지 떨어졌는데 공공조리원이 문을 열자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기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 조리원도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 2년 만에 벌써 200여 명 산모가 다녀간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출산가 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 처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860가구보다 16% 늘었고 예산은 120억 원으로 지난해 90억 원과 비교해 33% 늘어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사업에 50억 원을 들여 400여 가구의 가옥 구조 변경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내 10대 그룹이 발표한 신년사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10대 그룹 신년사에 쓰인 단어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성장이 38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글로벌과 미래가 35회 등장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올라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는 걷히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춘천 영하 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갈수록 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